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6주차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상주의와 산업혁명을 설명하였습니다. 중상주의는 15세기부터 18세기, 즉 1500년부터 1750년 영국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를 초기 자본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1760년대에 시작되었고 1760년에서 1820년까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산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사람 손에 의해서 상품을 만들던 시대였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주의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4년에 최초로 사용했고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1884년에 그의 저서에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면직물, 즉 옷감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만든 직물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 생산하던 것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충당하기 없기 때문에 많은 그 엔지니어들, 작업 현장에 있었던 기사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 수량을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계들이 발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직기라든지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같은 이런 기계들이 발명되어서 산업 생산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장 작업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우리 교수와 같은 이 책상 물림들보다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엇을 만들고 제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기계를 이렇게 개선하니까 훨씬 더 자동화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로운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연구실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작업 현장에서 많은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위문편지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하는 데에서는 편지, 손으로 쓴 손편지와 전보 같은 것이 중심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손편지 써본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뭘 합니까 여러분? 휴대전화로 메일을 보내고 SNS로 소통하고 카톡 같은 걸로 서로 안부를 묻고 하죠. 이것이 뭡니까? 이 통신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해서 새로운 그 정보통신 분야, 커뮤니케이션, 소식을 전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혁신, 영국의 산업혁명은 혁신이 직물, 면직물과 같은 그 옷감을 생산하는데, 그다음 또 철을 만드는데, 또 아니면 전기기관으로 에너지를, 기차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 전기기관차 있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이런 혁신이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고, 이것이 생산 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산업혁명을 그 노동자의 측면에서 이번 이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니까 그 종전까지 간해공업 수준의 집에서 생산하던 그런 단계의 공장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이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 서너 명 있을 때 적용하던 작업 규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홍길동, 그 다음에 김철수, 이미자 같은 이런 세 사람이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노동자가 늘어나면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해서는 안 된다. 내일 출근 시간은 08시 30분입니다. 퇴근 시간은 20시입니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작업 규칙과 작업 규정이 적용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공장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 산업혁명의 시기가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비로소 강조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장에 작업자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또 생긴 문제가 노동자들의 인권의 유린입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 대단히 열악해서 이 노동자들이 기계 소리가 막 나니까 노동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청이 걸린다.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죠. 귀머거리가 되고, 또 작업 환경이 열악하니까 노동자들이 산업 기계를 돌리다가 부상을 입어서 팔다리가 절단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를 볼 수 없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작은 어린아이 3살, 4살 된 어린아이를 공장에 데려가면 이 어린아이가 그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밑에 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천도 주워내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아동노동의 문제, 이런 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남자 어른의 임금에 비해서 아동노동, 아동들 7살, 8살, 10살 된 이런 아이들은 임금을, 남자 임금의 10% 내지 20%밖에 안 주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8,530원인데 어린 아이들은 8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노동력이 참 아동노동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노동은 분야 노동, 또 장시간 노동, 또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그 다음에 고아원 같은 데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을 꼬드겨 내서 우리 공장에 가면 너 먹고 사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공장에 데려가서 작업시킨 이런 기록들이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나와 있습니다. 구비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가 바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출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르크스, 그죠? 마르크스가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파리에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결국 나중에 사망할 때는 영국 런던에서 죽습니다만, 마르크스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게 되는데,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기가 런던에서 마르크스가 대형 제국 도서관에 다니면서 자본론을 집필하던 시기가 바로 영국이 산업혁명의 큰 소용돌이 속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또 평생 돈에 대단히 쪼들리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자본론을 출간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중요한 그 키워드가 가난한 사람은 왜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에 머무르게 되는가? 또 마르크스는 이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는 것들이 봉건주의, 자본주의,
그런 공산주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다 보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보다는 이 사람의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2008년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최근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설문조사했는데 1위가 마르크스가 뽑혔다고 합니다. 또 가장 위대한 저작도 1000년 동안 자본론이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은 실현되지 못한 그런 것이 지금 단계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함으로써 많은 공장의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큰 공장들, 영어로는 밀즈라고 그러죠. 원래는 이 제분 공장이죠. 밀을 빻아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공장, 팩토리스 공장, 그다음 마인즈 광산. 그러니까 이 제분 공장이나 그냥 일반 면직물을 생산하는 팩토리 공장과 그 광산에서 많은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고 이 노동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유니온, 영국 역사에서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면직물 공장에서 근무하던 이 직원들 아니면 인쇄공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 트레이드 유니온 직종별 노동조합이 출현하게 되고 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열악한 작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겠습니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스트라이크다. 파업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큰 기업들,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그 소속에 있는 기업들 보면 이 파업하죠. 현대자동차 같은 데 파업을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 지금은 그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업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그 시기죠. 그래서 1760년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1799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30년이 좀 지났을 때 이 노동자들은 이제 뭡니까? 우리 이 작업 현장도 열악하고 그 노동자 생명도 참 위협받는 이런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걸 우리는 거부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 파업을 하게 됐는데 영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The Combination Act 노동조합에 관한 이 그 법을 만들어서 파업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게 1799년에서 이 컨벤션 액트가 폐지될 때까지 1824년 동안 거의 25년간 법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영국의 그 노동운동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과 노동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영국의 노동자 출신이면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공장에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설을 했던 로버트 오웬이라는 이 사회계획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도 불립니다만 우리 그 경영학에서는 로버트 오웬을 온정적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웬은 10살 때 견습공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20살 때 공장장이 되고 29살 때 자기 장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인수해서 이 오너 경영자가 됩니다. 공장의 주인이 되고 그 공장을 경영하는 20대 후반에 경영자가 된 거죠. 그런데 로버트 오웬은 학교 별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오웬의 자료를 찾아보면 로버트 오웬은 대단히 독서를 열정적으로 했다. 영어로는 avid reade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로버트 오웬은 또 이 결혼을 대단히 잘 했는데 그 공장을 가지고 있던 장인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공장 경영자의 따님하고 결혼하는 이런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장인의 공장을 자기가 인수하게 되고, 이 공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 실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그 당시의 공장주들은 그 노동자들에게 공장에서 일하니까 생필품 같은 것을 사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이런 짓들을 했는데, 로버트 오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대량 생산하면서 사게 사와서 노동자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대단히 좋아했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필품 같은 이걸 대량 구매해서 저렴하게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운동이 생활협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버트 오웬은 또 자기 생각하는 이상을 새로운 신세계인 미국에 가서 실현하기 위해서 1824년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인디애나에 가서 이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 공장을 꾸려서 했는데,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1828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오웬은 자녀를 8명을 두었는데요. 로버트 오웬의 몇몇 아들, 딸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에 살고, 나머지 몇몇 부인하고 딸하고는 영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이 로버트 오웬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로버트 오웬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했는데, 그 중에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 몇 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죠? 8시간을 하죠. 그래서 로버트 오웬이 주장한 그 당시에 8시간 노동제, 하루에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휴식하고 8시간은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이런 것들, 888 하는 이런 정책들을 작업 현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아주 선각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저는 영국에 재작년에 영국에 가서 런던하고 윈저 성하고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만, 영국은 이 노쇠한 공룡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오웬 무덤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로버트 오웬을 기리고 로버트 오웬의 무덤을 찾아보는 이런 기록들이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과 노동자의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들이 러다이트 무브먼트입니다. 러다이트. 이것은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입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기계가 등장해서 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임금도 못 받게 되고 실직되는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기계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계를 부숴서 없애면 우리 일자리를 보존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1811년부터 1817년 사이에 일어났던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돌아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루더라는
그 가짜 인물, 여러분 홍길동, 장계산처럼 그죠? 이런 그 가짜 인물을 내세워서 의적 같은 이런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 기계 파괴 운동을 복면을 쓰고 저녁에는 훈련도 받고 무기도 구입하고 해서 공장의 기계를 부러뜨리러 파괴하러 가는 이런 운동들이 1811년에 일어나고 또 1816년에 다시 일어났는데 영국 정부에서 이 러다이트 운동을 진압해서 이것이 러다이트 운동이 종결을 짓게 되고, 그런데 이 러다이트 운동은 노동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성과와 소득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그 경영주나 자본가들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 교섭, 그리고 임금 인상해 주시오, 아니면 노동 조건 개선해 주시오 하는 이런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이 단체 교섭을 토대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전기가 된 것이 바로 영국의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번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6주차 2강에서는 산업혁명과 노동자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으로서 로버트 오웰, 그리고 기계 파괴한 운동인 러다이트 무브먼트, 두 가지가 여러분 그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이 지금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 조건에 관해서 이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산업혁명과 노동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